하늘은 마치 거대한 잿빛 담요처럼 온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며칠을 쉬지 않고 쏟아붓던 비는 마침내 강의 인내심을 끊어놓았어요. 강물은 더 이상 정해진 길을 따라 흐르는 순한 물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제방을 무너뜨리고 논밭을 집어삼키고 아스팔트 도로마저 지워버리며 모든 것을 제 세상인 양 흙빛으로 물들이는 성난 짐승이었죠. 박진구 노인은 자신의 평생이 담긴 그 지붕 위에서 망연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희미해진 푸른색 기와 지붕만이 이곳이 한때 누군가의 보금자리였음을 알리는 유일한 표식이었어요. 물은 노인의 발목 근처까지 차올라 질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야에 들어오는 모든 것이 거대한 흙탕물에 잠겨 일렁이고 있었거든요. 아내가 아끼던 장독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딸 아이가 태어난 해에 기념으로 심었던 감나무는 꼭대기에 앙상한 가지만을 간신히 내민 채 위태롭게 떨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죠. 노인의 기억, 추억, 그리고 삶의 터전이 한꺼번에 거대한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거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허망하게 느껴질 뿐이었어요. 수십 년 전 그의 젊은 아내와 토끼같이 귀여웠던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갔던 것도 바로 이 지독한 홍수였습니다. 그날도 꼭 오늘처럼 비가 내렸죠. 미처 손쓸 틈도 없이 불어난 강물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운 좋게 혼자 살아남은 것인지 아니면 운 나쁘게 홀로 남겨진 것인지 모를 세월을 그는 묵묵히 살아냈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재혼을 권하기도 하고 강가 마을을 떠나 도시의 자식들 집으로 들어가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이 집,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2번 확인하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남았습니다. 강이 미웠지만 강을 바라보며 평생을 살았어요. 강은 그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그가 추억을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강이 마지막 남은 껍데기마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세차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죠. 이제 정말 다 끝이구나. 노인은 텅 빈 눈으로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차라리 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면 그토록 그리워하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어요. 삶에 대한 의지가 흙탕물에 씻겨나가듯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눈을 감으려던 노인의 시야에 무언가 작은 것이 걸려들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쓰레기 더미려니 했습니다. 집채만 한 가구며 부서진 축사의 잔해들이 떠내려가는 마당에 작은 무언가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죠. 하지만 그것은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문짝으로 보이는 널빤지 위에서 작고 하얀 털 뭉치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버티고 있었어요. 강아지였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덜덜 떨면서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작은 네 발로 판자를 꽉 붙잡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물살은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강아지가 올라탄 널빤지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듯 위태롭게 빙글빙글 맴돌았죠. 저러다가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순식간에 물속으로 사라져버릴 것이 뻔했습니다. 노인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등지려 했던 자신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저 작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왜일까요? 자신도 모를 일입니다. 그저 저렇게 애쓰는 생명을
저렇게 살고자 발버둥 치는 작은 존재를 외면할 수는 없다는 본능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쪽이야. 이리 온.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강아지에게 들릴 리 없었습니다. 거센 비바람 소리가 노인의 목소리를 삼켜버렸죠. 널빤지는 노인이 있는 지붕 쪽과는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보낼 수는 없었어요. 박 노인은 지붕 한쪽에 위태롭게 걸쳐져 있던 낡은 밧줄을 허리에 단단히 감아 묶었습니다. 홍수에 대비해 창고에 넣어두었던, 이제는 쓸모없을 거라 생각했던 바로 그 밧줄이었죠. 다른 한쪽 끝을 부서진 굴뚝에 여러 번 휘감아 고정시킨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저 거센 물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어요. 하지만 저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강아지의 애처로운 울음소리가 그의 망설임을 단숨에 부숴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수십 년 전 살려달라 외치던 어린 딸의 비명처럼 노인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차가운 흙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순식간에 온몸을 감싸며 폐부를 찔렀어요. 생각보다 물살은 훨씬 더 거셌습니다. 한 발짝 내딛는 것조차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를 정도로 힘겨웠죠. 밧줄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떠내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나아갔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오직 하얀 털 뭉치를 향해서 널빤지에 가까워질수록 강아지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온몸은 흙탕물 범벅이었지만 본래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진 개였을 겁니다. 공포에 질린 까만 눈동자가 노인을 향하고 있었어요. 노인이 손을 뻗자 녀석은 경계심에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노인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강아지를 안심시키려 애썼습니다. 그의 진심이 통했던 걸까요? 강아지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저 덜덜 떨며 노인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마침내 노인의 손이 널빤지에 닿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강아지를 안아들었죠. 작고 차가운 몸이 품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온기였습니다. 절망의 강 한복판에서 그는 아주 작고 연약하지만 분명한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품에 안고 돌아오는 길은 갈 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한 손으로 강아지를 보호하고 한 손으로 밧줄을 잡아야 했기에 온전히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죠. 몇 번이나 물살에 휩쓸려 넘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품 안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이 작은 생명체가 그에게는 이제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녀석마저 잃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초인적인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사투 끝에 간신히 지붕 위로 돌아온 박 노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죠. 품에 안겨있던 강아지가 조심스럽게 빠져나와 그의 얼굴을 핥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하고 축축한 혀의 감촉에 박 노인은 저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살아있다는 실감이 그제야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듯 했어요. 허허, 이놈 봐라. 고맙다는 거냐? 노인은 젖은 옷소매로 강아지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털을 닦아내자 눈처럼 하얀 속살이 드러났어요. 그러다 그의 손끝에 무언가 딱딱하고 차가운 것이 닿았습니다. 고개를 숙여 자세히 살펴보니 강아지의 목에 낡은 가죽끈으로 된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그 끝에는 손가락 2마디만 한 크기의 금속 캡슐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름표나 장신구는 아닌 듯 했어요. 흠집 하나 없이 단단하게 맞물려 있는 모양새가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보관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호기심에 캡슐을 열어보려 했지만 틈 하나 없이 굳게 닫혀 있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런 위급한 상황에 떠내려온 강아지의 목에 이렇게까지 정교하고 튼튼한 캡슐이 달려있다는 것이 어딘가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친 몸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생각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는 강아지를 자신의 젖은 외투 안으로 더 깊숙이 끌어안았습니다. 차가운 빛 속에서 두 생명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하염없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귓가에는 더 이상 절망을 속삭이는 바람소리 대신 품 안에서 들려오는 작고 규칙적인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자리에서 노인은 아주 작고 미스터리한 희망 하나를 건져 올린 것이었습니다. 구조보트의 요란한 엔진 소리는 마치 다른 세상의 소음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박진구 노인과 작은 강아지는 다른 이재민들과 함께 인근 초등학교의 강당으로 마련된 임시 대피소로 옮겨졌어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밟아보는 단단한 땅이었지만 노인의 마음은 여전히 흙탕물 위를 부유하는 듯 불안정했습니다. 강당 안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고 넋 나간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하는 어른들과 앞으로의 막막한 생계를 걱정하며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웅웅거렸습니다. 퀴퀴한 물비린내와 소독약 냄새, 젖은 옷가지가 마르며 풍기는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주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마른 담요가 노인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쉽사리 목구멍으로 무언가를 넘길 수가 없었어요. 그저 품에 안은 작은 생명체의 온기만이 유일한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강아지는 신기할 정도로 얌전했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낯선 환경에 불안해하며 짖거나 낑낑대지도 않고 그저 노인의 품에 찰싹 달라붙어 조용히 숨만 내쉴 뿐이었죠. 노인은 자신의 죽을 조금 떼어 손바닥에 올려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잠시 냄새를 맡는 듯 하더니 혀로 하찮을 생각은 않고 다시 고개를 노인의 품으로 파묻었어요. 이 녀석 배가 고플 텐데. 노인은 그런 강아지의 머리를 묵묵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이 노인에게 다가와 옆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댁이 완전히 잠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몸 성이 나오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장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별다른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장은 노인의 품에 안긴 강아지를 보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디서 이런 귀한 녀석을 다 구하셨네요. 홍수가 사람만 내쫓은 게 아니었나 봅니다. 그래도 이놈이라도 곁에 있으니 잠시나마 외로움은 덜하시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좀 쉬십시오. 군청에서 곧 구호 물품이랑 임시주택 관련해서 안내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지요. 암요, 그러고 말고요. 이장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듯한 말을 남기고는 다른 이재민들을 살피러 자리를 떴습니다. 다시 일어서야지. 그 말이 노인의 귓가를 맴돌았지만 조금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위해 다시 일어선단 말인가요? 두 번이나 모든 것을 앗아간 저강을 마주하며 또다시 무너진 터 위에 집을 지을 용기가 그에게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 혼란이 어서 끝나기만을, 그래서 조용히 혼자 있을 시간만이 주어지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강당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노인의 품에 안긴 강아지는 단 한 번도 보채지 않았어요. 노인은 이 기특하고도 기묘한 생명체에게 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온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신에게 찾아온 작은 세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했고, 이 녀석이라도 앞으로 온 세상을 자유롭게 두리며 살아가라는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둘이야.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둘이다. 노인의 작은 속삭임에 둘이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고개를 들어 그의 턱을 가만히 하차주었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마음에 아주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번져나가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아오자 대피소는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공무원들이 와서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기자들이 몰려와 참혹한 현장을 카메라에 담기 바빴죠. 박 노인은 그 모든 소란을 피해 강당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둘이의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노인의 품에 얌전히 안겨 있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가서는 킁킁거리며 강당 출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러고는 문 밖을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다시 노인에게 돌아와서는 바짓가랑이를 물고 살짝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둘이야. 저쪽엔 아무것도 없다. 노인이 녀석을 다시 안아들자 둘이는 안절부절 못하며 노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출입문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는 이번에는 작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낑하고 울음소리를 냈어요. 그 모습은 마치 이곳에 있으면 안 돼요. 어서 저쪽으로 가야 해요라고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둘이의 시선이 향하는 곳은 마을이 있던 강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반대편 짙은 안개에 쌓여 희미한 능선만 드러낸 깊은 산 쪽이었죠. 노인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낯선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아 그러는 것이라 생각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둘이의 행동은 단순한 불안감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분명한 의지와 목적성이 담겨 있는 듯 보였거든요. 녀석은 다른 사람들이 주는 음식이나 물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박 노인의 곁을 맴돌며 끊임없이 그를 산 쪽으로 이끌려고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빵과 우유를 나눠주었죠. 노인은 빵을 잘게 뜯어 둘이에게 건넸습니다. 둘이는 마지못해 한두 조각을 받아먹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돌리고는 다시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문턱에 앞발을 올린 채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하염없이 산 쪽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 작은 뒷모습에서 노인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슬픔과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저 작은 몸 안에 도대체 어떤 사연이 담겨 있기에 저토록 애타게 산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노인의 머릿속에서 어제 발견했던 목걸이, 캡슐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지금 당장 그것을 열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둘이의 행동을 지켜보며 그 의미를 헤아려 보는 것뿐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둘이의 재촉은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이제는 노인의 무릎에 앞발을 올리고 서서 마치 애원하듯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계속해서 낑낑거렸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는 단순한 동물의 눈이 아니었어요. 거기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어떤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발 제 말을 믿고 따라와 주세요. 라고 온몸으로 호소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평생을 상식과 경험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미신이나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그의 평생 쌓아온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강아지,
주인을 잃었을 것이 분명한데도 슬퍼하기는커녕 어딘가로 향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 그리고 자신을 그 길의 동반자로 선택했다는 기묘한 확신, 갈등이 그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이성과 본능이 치열하게 다투었죠. 이성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다. 저 작은 짐승의 알 수 없는 행동을 어떻게 믿는단 말인가. 이곳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시 살아갈 방도를 찾는 것이 순리다.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본능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지 않았는가? 이제 와서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저 작은 생명체는 홍수가 너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른다. 저 눈을 보아라. 저것은 거짓이 아니다. 결국 그는 결심했습니다. 평생을 다스려온 이성의 끈을 놓고 단 한 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묘한 인연과 본능에 자신의 남은 생을 걸어보기로 한 것입니다. 어차피 잿더미가 된 삶이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무기력하게 죽음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이 작은 안내자를 따라 길을 나서는 것이 덜 비참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 여정의 끝에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마지막 의미가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결심을 굳힌 박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무릎을 짚고 일어서는 두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알았다, 두리야. 같이 가주마. 너를 믿어보겠다. 그의 말에 두리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그의 다리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출입문을 향해 달려가 어서 나오라는 듯 그를 돌아보며 힘차게 꼬리를 쳤습니다. 박 노인은 행동을 개시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앞으로 배급된 구호품 중에서 상하지 않을 빵 2개와 작은 생수 1병을 낡은 가방에 챙겨 넣었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자신에게 신경 쓰지 않는 틈을 타 조심스럽게 강당의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침 이장과 공무원들은 앞으로의 대책회의로 정신이 없었고 다른 이재민들은 지친 몸을 누이거나 335 모여 넋두리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새벽의 푸른 기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을 때 박 노인은 두리를 품에 안고 소리 없이 대피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갑고 신선한 새벽 공기가 그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죠.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자신이 빠져나온 강당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안에는 현실적인 미래와 최소한의 안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려는 길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예측할 수 없는 위험만이 도사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무언가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했다는 해방감마저 느껴졌어요. 품에 안긴 두리가 그의 턱을 다시 한번 하찼습니다. 마치 잘한 결정이에요라고 격려하는 것 같았죠. 박 노인은 폐허가 된 마을을 가로질러 두리가 그토록 애타게 바라보던 저 깊은 산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길이었지만 오늘은 생전 처음 가보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낯설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한 노인과 강아지 한 마리의 기이하고도 절박한 여정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어스름을 뚫고 나아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땅은 온통 진창이었고 뿌리째 뽑힌 나무와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를 온갖 잡동사니들이 길을 가로막고 있었죠. 박 노인은 몇 번이나 발이 빠지고 미끄러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품에 안겨있던 두리는 마치 숙련된 등산 가이드처럼 정확하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이 무심코 발을 디디려 하면 두리는 그의 팔을 앞발로 툭 치며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다른 쪽으로 돌려
훨씬 더 안전하고 단단한 땅을 가리키곤 했죠. 처음 한두 번은 우연이겠거니 했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자 노인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이는 마치 땅속의 구조를 꿰뚫어 보기라도 하는 것처럼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속이 무너져 내린 위험한 집안을 귀신같이 피해갔습니다. 덕분에 노인은 체력 소모를 최소화하며 비교적 안전하게 산의 초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어요. 참으로 신통한 녀석이로구나. 박 노인은 감탄하며 두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두리는 그럴 때마다 기분 좋다는 듯 꼬리를 살랑거리면서도 시선은 늘 저 높은 산 정상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집요하고도 확고한 눈빛은 노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헛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주었죠. 산길로 접어들자 상황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비록 길은 좁고 가팔랐지만 적어도 발이 푹푹 빠지는 진흙탕은 아니었으니까요. 둘이는 이제 노인의 품에서 내려와 앞장서서 길을 이끌었습니다. 작은 몸집으로 성큼성큼 나아가다가도 수시로 뒤를 돌아보며 노인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노인은 그런 둘이의 뒤를 묵묵히 따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상하게도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이 온몸을 휘감는 듯 했어요. 얼마나 올랐을까? 그들은 마침내 산 중턱에 자리한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홍수의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듯 마을은 평온한 모습이었어요. 노인은 잠시 다리심을 하기 위해 마을 어귀의 낡은 정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빵을 꺼내 두리와 나눠 먹으며 그는 다시 한번 두리의 목에 걸린 캡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안에 모든 비밀이 있을 것이 분명했어요. 어떻게든 열어봐야 했습니다. 이 마을에 혹시 오래된 공구점이나 시계방 같은 것이 있으려나. 노인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정자 옆을 지나가던 한 주민과 눈이 마주쳤죠. 그는 노인의 행색과 품에 안긴 강아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별 관심 없다는 듯 제 갈 길을 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간 남자의 눈빛에서 미세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라기에는 어딘가 날카롭고 집요한 구석이 있었거든요. 노인은 일단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고 두리를 품에 안은 채 마을의 작은 상점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먼지가 뽀얗게 쌓인 간판을 내건 만물술이라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었죠. 그는 가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름 냄새와 쇠 냄새가 뒤섞인 가게 안에는 작업용 안경을 이마에 걸친 노인이 돋보기를 들여다보며 무언가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주인장 계시오? 박 노인의 부름에 가게 주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박 노인과 두리를 잠시 바라보더니 느릿하게 물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것 좀 열어볼 수 있겠소? 아무리 힘을 줘도 열리지가 않아서 말이오.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두리의 목에서 목걸이를 풀어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가게 주인은 캡슐을 받아들고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이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거 보통 물건이 아니구먼. 자물쇠 장치도 없이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있는 건 나도 처음 보는군. 억지로 열다가는 망가질 수도 있겠어. 어떻게든 방법이 없겠소? 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가게 주인은 잠시 고민하더니 작업대 위에 캡슐을 올려놓고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와 섬세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박 노인은 초조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의 유리문 너머로 아까 정자 앞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는 가게 안을 직접 들여다보지는 않고 길 건너편 담벼락에 기대선 채
이쪽을 힐끗거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흙먼지 가득한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말끔한 구두와 검은색 정장 바지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박 노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저 남자는 분명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죠. 왜? 무엇 때문에? 그는 아무런 이유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본능적인 위험 신호가 머릿속에서 시끄럽게 울려 퍼질 뿐이었어요. 그의 긴장을 눈치챈 것일까? 품에 안겨있던 두리가 갑자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털을 곤두세운 채 정확하게 길 건너편의 남자를 노려보고 있었죠. 쉬, 두리야. 조용히. 노인이 속삭이며 두리를 다독이는 순간 가게 주인이 됐소. 하고 외쳤습니다. 그가 특수한 압착기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압력을 가하자 팅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캡슐이 마침내 2개로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볼 틈도 없었어요. 길 건너편에 있던 남자가 통화를 끊고 성큼성큼 가게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장, 수고비는 여기 있소. 박 노인은 캡슐을 제대로 챙길 경황도 없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던져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가게 주인이 무어라 말할 틈도 주지 않고 고맙소. 라는 말을 남긴 채 서둘러 가게 뒷문으로 향했죠. 아니, 손님. 아직 내용물 확인도. 가게 주인의 외침을 뒤로 한 채 그는 좁고 어두운 뒷골목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왜 도망쳐야 하는지 정확한 이유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한다는 강한 직감이 온몸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품에 안긴 두리는 마치 노인의 마음을 안다는 듯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얌전히 안겨 있었습니다. 뒷골목은 미로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무작정 달렸습니다. 뒤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나 발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한참을 정신없이 달리다 보니 어느새 마을의 시끌벅적한 장터 한복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틈을 타 잠시 몸을 숨긴 노인은 가쁘게 숨을 고르며 방금 빠져나온 골목 쪽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그 남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심하기는 일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 마을 어딘가에서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품에 안겨있던 두리가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요란하고 시끄럽게 마치 미친 듯이 지저댔죠. 사람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노인과 두리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아이고, 저게 좀 보소. 조용히 시키지 않고 뭐 하는 게야. 사람들의 불평이 쏟아졌지만 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노인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쳤죠. 노인은 당황했지만 순간 두리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소란을 피워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려는 것이었어요. 모두가 자신과 두리에게 신경 쓰는 이 혼란을 틈타 추격자의 시선에서 벗어나라는 신호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노인은 사람들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척하면서 인파에 섞여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온통 지저대는 두리에게 쏠려 있었기에 정작 두리를 안고 있는 노인의 움직임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그는 인파의 흐름을 따라 자연스럽게 장터를 빠져나와 마을의 외곽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오솔길로 들어서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두리의 짖음이 뚝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얌전한 강아지로 돌아와 노인의 품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죠. 박 노인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장터의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그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내 덕분에 살았구나, 두리야. 노인은 두리의 영리함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는 주머니 속에서 아까 가게에서 급하게 챙겨 나온 캡슐 조각과 그 내용물을 꺼내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그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노인과 강아지의 기묘한 여정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미스터리와 위험 속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를 피해 겨우 빠져나온 오솔길은 다행히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박 노인은 길가의 커다란 바위 그늘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심장이 쿵쾅거리며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 겪는 추격전이었고 그 이유조차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가다듬은 뒤 떨리는 손으로 아까 공구점에서 급하게 챙겨 나온 물건들을 펼쳐보았습니다. 그의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손가락 한마디만 한 크기의 작고 낡은 열쇠 하나, 그리고 여러 겹이 비닐에 쌓여 기적적으로 물 한 방울 스며들지 않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열쇠는 평범한 문 열쇠가 아니었어요. 검게 변색된 황동 재질에 손잡이 부분에는 마치 넝쿨처럼 보이는 아주 정교하고 아름다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석함이나 비밀스러운 괴짝에나 어울릴 법한 모양새였죠. 노인은 열쇠를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사진을 감싸고 있던 비닐을 벗겨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수려하게 생긴 젊은 여인이 4~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의 배경은 꽃이 만발한 정원이었고 여인의 옷차림이나 분위기가 무척이나 고상하고 기품 있어 보였어요. 하지만 사진의 아랫부분이 불에 그을린 듯 검게 변해 있어 아이의 얼굴 아랫부분과 여인의 옷차림 일부는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사진 속 여인의 얼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아릿해져 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낯설지만 동시에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만 같은 기묘한 느낌이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다 무엇란 말이냐? 노인은 탄식하며 사진과 열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들이 자신을 쫓던 그 남자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이 사진 속 여인과 아이는 누구이며 이 열쇠는 어디에 쓰는 물건일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만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때 두리가 그의 손을 툭 치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까의 소동과 추격으로 많이 놀랐을 텐데도 녀석은 오히려 노인을 위로하고 있었어요. 노인은 그런 두리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직접 가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죠. 문제는 두리의 상태였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험한 길을 달려오느라 많이 지쳐 보였어요. 게다가 아까 장터에서 사납게 지저대던 모습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혹시 광견병이라도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죠. 노인은 일단 두리를 제대로 먹이고 혹시 모르니 수의사에게 한번 보여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침 오솔길의 끝에 작은 마을이 하나 더 보였거든요. 다행히 두 번째 마을은 아까의 소란스러웠던 곳과는 달리 아주 조용하고 한적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에게 물어 낡고 허름하지만 용하다는 평판을 가진 동물병원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평화동물병원이라는 간판이 걸린 곳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약품 냄새와 함께 인자한 인상의 백발 노인이 그를 맞았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수의사였죠. 어서 오십시오. 어디가 불편해서 왔나요?
저 이 녀석이 며칠째 뭘 잘 먹지도 않고 아까는 갑자기 사납게 지저대서 혹시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건가 싶어서 와봤습니다. 박 노인은 두리를 진찰대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수의사는 익숙한 손길로 두리의 눈과 귀를 살피고 청진기를 심장에 대보기도 했습니다. 두리는 신기하게도 병원에서는 얌전히 그의 진찰을 받았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입니다. 영양 상태가 조금 좋지 않고 탈수 기미가 살짝 보이는 것 말고는 아주 건강한데요. 아마 낯선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을 겁니다. 며칠 푹 쉬게 하고 좋은 음식을 먹이면 금방 기운을 차릴 겁니다. 수의사의 말에 박 노인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의사는 영양제를 한 대 놔주겠다며 주사기를 준비했어요. 주사를 맞는 동안에도 두리는 낑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두리를 보며 수의사가 물었습니다. 참 똑똑하고 기특한 녀석이네요. 오랫동안 함께 하신 모양입니다. 아닙니다. 이 녀석을 만난 지는 이제 겨우 사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홍수 때 강물에 떠내려오는 것을 운 좋게 구했지요. 홍수 때요? 저런 주인을 잃었겠군요. 수의사는 안타까운 눈으로 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열쇠와 사진을 꺼내 보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실은 이 녀석 목에 이런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인물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신지. 워낙 기묘한 일들이 많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수의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하고 낮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는 돋보기 안경을 고쳐 쓰고 사진을 더욱 유심히 살폈죠. 이 여인 확실하진 않지만 어쩌면 그분일지도 모르겠군요. 그분이라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의사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산 너머 아주 깊숙한 곳에 속세와 연을 끊고 평생을 그림만 그리며 홀로 살다 가신 여자 화가가 한 분 계셨지요. 윤설아 화백이라고. 성격이 워낙 괴팍하고 사람 만나는 것을 극도로 꺼려서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은 이 마을에도 거의 없습니다. 저도 젊었을 적에 그 댁에서 기르던 개를 몇 번 봐주러 갔던 것이 전부입니다. 박 노인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분 댁 정원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해요. 사진 속 배경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유독 하얀 개를 좋아하셨죠. 이 녀석처럼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럼 그분은 지금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수의사는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말했어요. 그분에게는 평생 의절하고 지낸 돈밖에 모르는 탐욕스러운 조카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도시에서 무슨 개발 사업을 한다던가. 고모가 죽자마자 귀신같이 나타나서 유산을 찾겠다고 온 산을 다 뒤지고 다녔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죠. 하지만 그 집에서는 낡은 그림 몇 점밖에는 나온 게 없었다고 해요. 사람들은 윤화백이 진짜 재산을 어딘가에 숨겨뒀을 거라고 수군거렸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그 조카라는 사람도 돌아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박 노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자신을 쫓던 그 말끔한 차림의 남자, 그리고 그가 통화하던 상대, 바로 그 조카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두리가 윤화백의 개라는 것을 알고 두리가 숨겨진 유산의 위치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 자신들을 쫓았던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럼 이 열쇠는 어쩌면 그 숨겨진 유산을 여는 열쇠일지도 모르겠군요.
박 노인의 말에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지요. 어르신, 아무래도 아주 위험한 일에 휘말리신 것 같습니다. 그 조카라는 사람, 성격이 아주 집요하고 난폭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아마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수의사는 진심으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박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더니 약장 뒤에서 낡은 지도를 한 장 꺼내왔어요. 만약 그 댁으로 가실 생각이라면 큰 길로는 가지 마십시오. 분명 사람을 풀어 지키고 있을 겁니다. 이쪽으로 가면 험하지만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샛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왕진 다닐 때 이용하던 길인데 이 길로 가면 아마 그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지도 위에 연필로 구불구불한 선을 그리며 윤설아 화백의 집으로 가는 가장 안전한 길을 표시해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박 노인은 수의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는 무슨요? 저 또한 저 가여운 화가에게 작은 빚을 진 셈이지요. 부디 조심해서 가십시오. 그리고 만약 그 집을 찾으시거든 그분의 영혼이라도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보살펴 주시길 바랍니다. 수의사는 진료비도 받지 않고 오히려 둘이가 며칠은 좋게 먹을 수 있는 고급 사료까지 듬뿍 챙겨주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박 노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처음보다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이 여정은 더 이상 자신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한 화가의 마지막 안식과 주인의 마지막 소원을 지키려는 충견두리의 염원이 담긴 길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두리를 품에 고쳐 안고 수의사가 알려준 좁은 샛길을 향해 굳은 의지를 다지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목표는 분명해졌어요. 하지만 그만큼 앞으로 마주할 위험 또한 더욱 명확하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수의사의 도움으로 얻은 것은 비단 안전한 샛길에 대한 정보와 두리를 위한 사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진구 노인은 어렴풋하던 여정의 목적지에 윤설아 화백의 집이라는 구체적인 이름을 얻었고 자신들을 쫓는 그림자에게 유산을 노리는 탐욕스러운 조카라는 명확한 정체를 부여했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드러난 듯했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게 되자 오히려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이제 이 여정은 미지의 존재를 향한 막연한 호기심이 아니라 알려진 위험을 향해 나아가는 의지적인 투쟁이 되었습니다. 수의사가 알려준 샛길은 마을의 가장자리, 낡은 공동묘지 뒤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듯 길의 형체는 거의 사라지고 무성한 잡초와 덤불만이 가득했죠. 노인은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 삼아 자신보다 앞서 나가는 두리의 뒤를 따랐습니다. 길은 예상보다 훨씬 더 험하고 가팔랐어요. 발을 디딜 때마다 흙과 낙엽이 미끄러져 내렸고 뾰족한 돌부리가 도사리고 있어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때마다 두리는 기가 막힌 타이밍에 뒤를 돌아보며 그를 기다려주었습니다. 마치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라고 말하는 듯한 그 까만 눈동자를 보면 노인은 차마 발길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커다란 바위에 등을 기댄 채 노인은 주머니에서 다시 빛바랜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사진 속 여인의 얼굴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어요. 윤설아 화백. 수의사는 분명 그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고 생전 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보면 볼수록 이 여인의 얼굴이 이상할 정도로 마음을 잡아끄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희미하게 머금은 미소와
어딘가를 멀리 바라보는 듯한 아련한 눈매가 자꾸만 기억의 희미한 편린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죠. 혹시 내가 아주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던가? 노인은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직후 모든 것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그가 살던 고향 마을은 지금 이곳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남쪽의 작은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보냈죠. 12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를 따라 지금의 강가 마을로 이사를 오기 전까지는요. 너무나 오래전 일이라 대부분의 기억은 빛이 발해 있었지만 유독 선명하게 남아있는 몇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일, 뒷산에 올라가 진달래를 따먹던 일, 그리고 늘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늘 조용했고 혼자서 무언가를 끄적이는 것을 좋아했죠. 노인은 그 아이의 이름조차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쟁이 꼬마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둘이 특별히 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어울려 다니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노인이 갯벌에서 망둥이를 잡으면 아이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 조개 껍데기 뒷면에 망둥이를 그리곤 했어요. 노인이 산에서 다람쥐를 쫓으면 아이는 나무 밑에 앉아 재빠르게 움직이는 다람쥐의 모습을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스케치했습니다. 어느 날인가 아이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며 작은 오르골을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조개 껍데기들로 장식된 낡은 오르골이었는데 뚜껑을 열면 아주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아이는 그 멜로디에 맞춰 자신이 그린 그림 속 인물들이 춤을 추는 상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그 말이 우스워 크게 웃었지만 사실은 그 멜로디가 꽤나 마음에 들었더랬습니다. 너는 커서 뭐가 될 거야? 어느 날 노인이 묻자 아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화가가 될 거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분명 그런 대화를 나눴던 희미한 기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노인이 이사를 오기 몇 달 전 서울에 있는 친척 집으로 먼저 이사를 가버렸습니다. 작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헤어졌죠. 그 이후로 노인은 그 아이를 완전히 잊고 살았습니다. 아니, 잊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박 노인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너무나 허무맹랑한 상상이었어요. 수십 년의 세월과 수백 킬로미터의 거리를 뛰어넘어 그 시절의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바로 이 사진 속의 윤설아 화백일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늙고 지친 자신의 뇌가 만들어낸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그는 애써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한번 피어오른 의심의 씨앗은 걷잡을 수 없이 마음속에서 싹을 틔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상념에 잠겨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갑자기 두리가 온몸에 털을 곤두세우며 낮은 경계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 정신을 차리고 주위를 살폈죠. 숲은 고요했습니다. 바람 소리와 나뭇잎 스치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러느냐, 두리야. 하지만 두리는 경계를 풀지 않고 그들이 올라온 길 아래쪽을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순간 노인의 귀에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계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죠. 오토바이 엔진 소리 같았습니다. 이런 험한 산길에 오토바이라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따라잡혔구나. 노인은 직감했습니다. 최 이사의 무리가 자신들이 샛길로 빠진 것을 알아채고 기동성이 좋은 오토바이를 이용해 추격해온 것이 틀림없었어요. 그는 서둘러 두리를 품에 안고 다시 비탈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늙은 노인의 걸음이 젊은이들이 모는 오토바이를 따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엔진 소리는 순식간에 바로 등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거기서 영감. 거친 목소리가 등 뒤에서 외쳤습니다. 돌아보니 건장한 남자 2명이 오프로드용 오토바이를 타고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며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마을에서 봤던 그 말끔한 차림의 남자는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그와 한패거리임이 분명했어요. 도망칠 곳은 없었습니다. 길은 좁았고 양옆은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거나 빽빽한 덤불뿐이었죠.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둘이가 노인의 품에서 격렬하게 발버둥치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길 옆 사람 하나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법한 좁은 바위 틈 사이로 쏜살같이 달려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고는 안에서 지저대며 어서 이쪽으로 오라고 재촉했습니다. 그것은 길이 아니었습니다. 짐승이나 다닐 법한 덩굴과 이끼로 뒤덮인 험준한 바위 틈이었죠. 하지만 노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토바이를 탄 남자들이 잠시 균형을 잃고 주춤하는 사이 재빨리 몸을 날려 바위 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이 영감탱이가 욕설과 함께 오토바이에서 내린 남자들이 뒤쫓아 들어왔습니다. 바위 틈 안쪽은 예상대로 길이 아니었습니다. 크고 작은 바위들이 위태롭게 얽혀 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돌멩이가 아래로 후두둑 떨어져 나가는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곳이었어요. 한 발만 헛디뎌도 그대로 굴러떨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점프하고 미끄러지고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며 가장 안전한 루트를 찾아냈죠. 박 노인은 필사적으로 둘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온몸이 나뭇가지와 바위에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등 뒤에서 추격자들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거의 다 잡았다. 저기 있다. 바로 뒤에서 외치는 소리에 노인은 공포에 휩싸여 잠시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몸이 크게 휘청이며 아래로 미끄러져 내렸죠. 악! 비명과 함께 그는 운 좋게 튀어나온 나무 뿌리를 가까스로 붙잡았습니다. 그의 발밑은 아득한 낭떠러지였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위쪽에서 둘이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무언가를 미는 듯한 행동을 했죠. 그 순간 쿠르르릉 하는 굉음과 함께 둘이가 버티고 서 있던 커다란 바위가 아래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고 있던 바위였던 모양입니다. 거대한 바위는 노인의 머리 위를 스치듯 지나가며 그를 뒤쫓던 남자들을 향해 굴러떨어졌습니다. 으악! 피해! 이런 젠장! 남자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바위는 모든 것을 휩쓸며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섬뜩한 침묵이 찾아왔죠. 노인은 나무 뿌리에 매달린 채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둘이가 자신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어요. 노인은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다시 위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둘이가 달려와 그의 얼굴을 핥으며 안심시켰죠. 그는 둘이를 끌어안고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둘이 덕분에 그는 잠시 기절한 듯 쓰러져 있던 추격자들이 아래쪽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은 모양이었지만 당분간 다시 쫓아오기는 힘들어 보였어요. 박 노인은 둘이를 이끌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아까의 위험천만했던 바위 틈을 지나자 거짓말처럼 평탄하고
고즈넉한 오솔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마치 험난한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만 허락된 길인 것 같았죠. 노인은 지친 몸을 이끌고 얼마나 더 걸었을까요? 문득 상쾌한 꽃향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수십 년의 세월을 간직한 낡은 돌담과 그 너머로 보이는 집 한 채의 지붕이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목표지가 눈앞에 보이자 방전되었던 것 같던 몸에서 마지막 남은 힘이 솟아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돌담을 향해 다가갔어요. 넝쿨과 담쟁이가 무성하게 뒤덮여 있었지만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담은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제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돌담 너머로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제멋대로 자란 꽃과 나무들이 마치 원시의 숲처럼 우거져 있었죠.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도 한때는 누군가의 지극한 사랑과 정성으로 가꿔졌을 정원의 아름다움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낡은 나무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인은 대문 옆 담쟁이 덩굴에 반쯤 가려진 작은 쪽문을 발견했어요. 둘이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 쪽문 앞으로 달려가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습니다. 수의사의 병원에서 처음 확인했던 정교한 넝쿨 문양이 새겨진 바로 그 열쇠였죠. 쪽문의 자물쇠는 녹이 슬어 엉망이었습니다. 과연 이 열쇠가 맞을까 반신반의하며 열쇠를 구멍에 넣고 조심스럽게 돌렸습니다. 그러자 철컥하는 조금은 둔탁하지만 분명한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풀렸어요. 노인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천천히 쪽문을 밀었습니다. 끼익하는 오랜 세월의 마찰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안쪽에서 훅 하고 시간의 냄새가 끼쳐왔습니다. 잘 마른 풀과 흙, 그리고 온갖 야생화들이 뒤섞인 짙은 향기였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그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바깥의 험준한 산세와는 대조적으로 정원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름 모를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음악처럼 들려왔고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져 내리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노인은 마치 신성한 공간에 발을 들인 순례자처럼 조심스럽게 정원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닿을 때마다 발밑에서는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났습니다. 정원의 중앙에는 꽤나 큰 규모의 낡은 목조 가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끼가 낀 기와 지붕과 군데군데 칠이 벗겨진 나무 기둥이 세월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었지만 집의 골격 자체는 여전히 단단하고 기품이 있었어요.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창문 대부분은 안쪽에서 판자로 막혀 있어 어두워 보였습니다. 둘이는 이번에도 현관문 앞으로 달려가 문지방에 코를 박고 킁킁거리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박 노인을 바라보았죠. 마치 어서 이 문을 열어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박 노인은 다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현관문의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습니다. 아까 쪽문보다는 조금 뻑뻑했지만 힘을 주어 돌리자 이번에도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어요. 노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자신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될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묵직한 문을 천천히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바깥과는 또 다른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먼지와 오래된 종이 그리고 마른 잉크 냄새가 뒤섞인 공기였죠. 집안은 예상대로 어두웠습니다. 판자로 막힌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가느다란 빗줄기들이 어둠 속을 부유하는 먼지들을 신기루처럼 비추고 있었어요. 노인과 둘이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나무 무늬 등 뒤에서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노인은 저도 모르게 움찔했지만 이내 마음을 가다듬었죠. 집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박물관 같았습니다. 거실 중앙의 소파와 테이블 위에는 하얀 천이 덮여 있었고 벽난로는 제가 식은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 역시 모두 천으로 덮여 그 모습을 감추고 있었죠. 모든 것이 주인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먼지가 쌓이지 않도록 정돈해 놓은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둘이는 그러나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녀석은 1층을 둘러볼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중앙에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향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박 노인은 그런 둘이의 뒤를 말없이 따랐습니다. 계단을 오르자 복도가 나왔고 여러 개의 방문이 복도 양옆으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둘이는 다른 방문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복도 가장 끝에 있는 문 앞에 멈춰서서 앞발로 문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문은 다른 문들과는 달리 유일하게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노인이 문고리를 잡아 돌려보았지만 안에서 잠겨 있는지 꿈쩍도 하지 않았죠. 노인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문에는 낡은 열쇠 구멍이 하나 있었어요. 그곳에 열쇠를 넣고 돌리자 놀랍게도 찰칵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렸습니다. 이 열쇠는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여는 만능 열쇠였던 것입니다. 노인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은 서재였습니다. 사방의 벽면이 천장까지 닿는 거대한 책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책장에는 온갖 종류의 책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죠. 방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원목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는 그림을 그리는데 쓰는 이젤과 물감, 붓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창문이 판자로 막혀 있지 않은 유일한 방이어서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이곳이 바로 윤설아 화백의 심장이자 영혼이 담긴 공간임이 분명했습니다. 노인은 경외감에 휩싸여 차마 안으로 들어서지도 못하고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둘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책상 밑에 특정 지점을 앞발로 긁으며 다급하게 짚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든 비밀의 해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둘이가 지저대는 곳은 낡고 두꺼운 양탄자가 깔린 책상 밑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조심스럽게 서재 안으로 들어섰어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양탄자의 한쪽 귀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다른 곳과는 조금 색깔과 결이 다른 마룻바닥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죠. 자세히 보니 손가락을 넣어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작게 홈이 파여 있었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노인은 마른 침을 삼키고 홈에 손가락을 넣어 조심스럽게 바닥판을 들어 올렸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바닥판이 들리자 그 아래로 한 사람이 겨우 들어갈 만한 크기의 어두운 공간과 그 안에 고이 놓인 낡은 나무 괴짝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괴짝은 윤기가 흐르는 검붉은 색의 목재로 만들어졌으며 표면에는 열쇠 손잡이에 있던 것과 똑같은 정교한 넝쿨 문양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괴짝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죠. 괴짝의 앞면에는 역시나 같은 모양의 자물쇠가 달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지막 남은 관문을 여는 심정으로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열쇠는 마치 처음부터 제자리였던 것처럼 부드럽게 맞아 들어갔고 그가 열쇠를 돌리자 찰칵하는 아주 맑고 경쾌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살짝 위로 들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서 훅 하고 아주 오래된 종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괴짝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돈이나 보석, 혹은 땅 문서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십 권의 낡은 일기장이었어요. 손때가 묻어 너덜너덜해진 표지, 빛이 발에 누렇게 변한 종이. 그리고 일기장들 위에는 작은 스케치북 몇 권과 비단 주머니에 쌓인 작은 물건 하나, 그리고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더 놓여 있었습니다. 노인은 먼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그대로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린 시절 고향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어린 자신과 그 옆에서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는 한 여자아이. 바로 그림쟁이 꼬마였습니다.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홍수 속에서 발견했던 사진 속 여인의 어린 시절 모습과 정확하게 겹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얼굴 위로 수십 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하나가 천둥처럼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윤이 맞다. 그 아이의 이름은 윤이었다. 박 노인은 휘청거리는 몸을 가까스로 의자에 기댔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허무맹랑한 망상이라고 치부했던 자신의 생각이 믿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 헤어진 그 이름 모를 여자아이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자 비운의 화가였던 윤설아, 아니 윤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가장 위에 놓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조금은 촌스러운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1965년 7월 12일. 날씨 아주 맑음. 진구가 떠났다. 아빠를 따라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했다.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른다고 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어른들이 못 가게 했다. 진구는 내가 아끼는 오르골 소리를 좋아했는데 그 소리를 다시 들려주고 싶었는데 텅 빈 갯벌에 혼자 앉아 있으니 자꾸만 눈물이 났다. 나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었다. 박 노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가 기억조차 못하고 있던 아득한 옛날의 이별을 윤희는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아픔으로 새겨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미친 듯이 다음 장 그리고 다음 권의 일기장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그가 떠난 뒤에도 오직 그와의 추억을 붙들고 살아온 한 여인의 고독하고도 순수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1975년 10월 3일. 날씨 가을비. 미술대학에 합격했다. 모두가 축하해 주었지만 나는 마냥 기쁘지가 않다.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유는 단 하나인데 언젠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내 그림을 다 알게 되면 혹시 진구도 내 그림을 보고 나를 기억해 주지 않을까? 그런 바보 같은 상상. 나는 여전히 12살의 그 갯벌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것 같다. 1988년 5. 20일. 날씨 바람이 많이 불었다. 첫 개인전을 열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내 그림을 칭찬해 주었다. 하지만 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계속 한 사람의 얼굴만을 찾고 있었다. 혹시나 내가 와주지 않았을까? 이름도 윤설아라는 가명으로 바꾸고 그림 속에 온통 너와의 추억을 그려 넣었는데 너는 알아봐주지 못하는구나. 하긴 너는 나를 기억조차 못할지도 모르는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가는 내내 박 노인은 오열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심하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동안 윤희는 평생을 자신 하나만을 기억하며 그 추억을 캔버스 위에 그리고 또 그리며 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홍수로 아내와 딸을 잃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자신처럼 그녀 역시 평생을 깊은 상실감과 그리움 속에서 홀로 버텨왔던 것이죠. 그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글씨체는 예전보다 훨씬 더 힘이 없고 떨리고 있었어요. 2023년 9월 15일. 날씨 흐림.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다. 무섭지는 않다. 그저 조금 서운할 뿐. 평생을 너를 그리워만 하다가 가는구나. 그래도 나에게는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는 충실한 친구가 생겼다. 얼마 전 길 위에서 만난 작은 하얀 강아지. 나는 그 아이에게 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내가 새로운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랐던 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없어진 뒤에 이 아이는 어찌할까? 그게 가장 마음에 걸린다. 2023년 10월 1일. 마지막 일기.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아주 큰 홍수가 나서 둘이가 작은 널빤지를 타고 강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 끝에서 내가 둘이를 구해주고 있었어. 꿈속에서 너는 아주 많이 늙어 있었지만 나는 한눈에 너를 알아볼 수 있었다. 바보 같은 꿈이지. 하지만 나는 이 꿈을 마지막 희망으로 삼기로 했다. 나는 둘이의 목에 이 괴짝을 여는 열쇠와 우리의 어릴 적 사진을 넣어 보낸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의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홍수가 너와 나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기를. 부디 나의 둘이를, 나의 마지막 친구를 부탁한다. 친구야. 박노인은 일기장을 든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이 기적 같은 여정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여인이 자신의 전 생애를 걸고 하늘에 보낸 간절한 기도이자 마지막 편지였던 것입니다. 그는 괴짝 안에 남아있던 비단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어린 시절 윤희가 보여주었던 바로 그 조개 껍데기 오르골이었습니다. 그가 태엽을 감고 뚜껑을 열자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고요한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에서 닫혀있던 서재 문이 쾅 하는 거친 소리와 함께 부서져 내렸습니다. 욕망에 가득 찬 눈을 한 최 이사가 마침내 그의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고요한 서재의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지던 오르골의 맑은 멜로디는 문이 부서지는 난폭한 굉음과 함께 처참하게 끊어졌습니다. 박진구 노인은 경악하며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어요. 굳게 닫혀있던 서재의 문은 산산조각난 나무 파편으로 변해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고 그 너머에는 욕망으로 번들거리는 눈을 한 최 이사와 그의 부하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산길에서 마주쳤던 그들과는 다른 인물들이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똑같이 위협적이고 난폭했죠. 최 이사의 말끔했던 옷은 흙먼지와 땀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이마에는 긁힌 상처까지 나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을 빠르게 훑어보더니 이내 책상 위에 놓인 열린 괴짝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찾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나직한 한마디는 승리에 찬 사냥꾼의 포효와도 같았습니다. 그는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서며 박 노인을 마치 길가의 돌멩이처럼 쳐다보지도 않고 괴짝으로 곧장 손을 뻗었어요. 이 영감, 쓸데없는 고생을 시키더니 결국에는 좋은 일만 시켰군. 내 고모님의 유산을 찾아줬으니 수고비는 두둑하게 쳐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박 노인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직여 괴짝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지쳤지만 방금 전 일기장을 통해 확인한 윤희의 평생에 걸친 순수한 마음이 담긴 이 괴짝을 저 탐욕스러운 손에 더럽혀지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손댈 물건이 아니오. 박 노인은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의 그런 반응이 의외였는지 최 이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어요. 뭐라고?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이건 내 고모 윤설아 화백의 유산이야. 유일한 혈육인 나에게 상속권이 있는 내 돈이라고. 당신 같은 뜨내기 영감이 어디서 감히. 돈. 이 안에는 돈 같은 건 들어있지 않소. 시끄러운 소리. 그 안에 땅 문서랑 비밀 계좌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순순히 비키시지. 험한 꼴 당하기 전에. 최 이사가 부하들에게 눈짓을 하자 건장한 사내 둘이 다가와 박 노인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았습니다. 노인이 저항하려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젊은이들을 당해낼 수 없었죠. 그는 속수무책으로 옆으로 끌려나갔고 그 사이 최 이사는 낄낄거리며 괴짝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어디 보자. 우리 고모님이 얼마나 대단한 걸 숨겨두셨나. 그는 가장 먼저 일기장들을 거칠게 끄집어내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담긴 낡은 종이들이 힘없이 바닥을 굴렀죠. 박 노인은 자신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윤희의 삶 그 자체인 저 기록들을 저렇게 함부로 내팽개치다니. 이런 빌어먹을. 이게 다 뭐야? 고작 이딴 쓰레기 같은 그림 쪼가리랑 일기 쪼가리 뿐이잖아. 괴짝 안을 샅샅이 뒤지던 최 이사의 얼굴이 점차 실망과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기대했던 현금 다발이나 금괴 혹은 번쩍이는 서류 뭉치는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는 씩씩거리며 괴짝을 통째로 들어 바닥에 엎어버렸습니다. 와르르 소리와 함께 낡은 오르골과 스케치북 그리고 남은 일기장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쏟아져 나왔어요. 유서는 어디 있어? 땅 문서는 분명히 이 안에 모든 걸 숨겨뒀다고 했단 말이다. 그는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박 노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었죠. 내 놈이 중간에서 빼돌렸지. 당장 내놔. 내 돈 어디다 숨겼어. 최 이사의 손아귀 힘에 박 노인은 숨이 막혀 컥컥거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이대로 죽는구나 싶은 공포가 엄습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방구석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조용히 웅크리고만 있던 둘이가 마치 한 마리의 하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녀석은 그 작은 몸 어디에 그런 힘이 숨겨져 있었는지 맹렬한 기세로 달려들어 최 이사의 종아리를 있는 힘껏 물어버렸습니다. 으악!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최 이사가 다리를 붙잡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덕분에 박 노인은 간신히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기침을 토해냈죠. 부하들이 놀라 두리를 떼어내려고 했지만 두리는 한번 문 것을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듯 더욱 사납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안식처와 주인의 소중한 친구를 지키려는 작은 생명체의 처절한 용기였습니다. 이 이계자식이. 고통과 분노에 눈이 뒤집힌 최 이사가 손을 들어 두리를 내리치려 했습니다. 그 잔혹한 순간이 벌어지기 직전 박 노인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오르골을 집어들고 외쳤습니다. 그만두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위엄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 이사와 부하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로 향했죠. 박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의 태엽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아주 단순하고 소박하지만 수정처럼 맑고 청아한 멜로디가 탐욕으로 더럽혀진 서재 안에 조용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멜로디는 마치 거친 폭풍우가 몰아친 뒤에 떠오르는 무지개처럼 이질적이고도 아름다운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멜로디가 울려 퍼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 이사의 종아리를 물고 있던 두리가 스르르 힘을 풀고는 오르골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박 노인의 곁으로 다가와 마치 아주 익숙하고 그리운 소리를 듣는다는 듯 그의 다리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죠. 최 이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고통도 잊은 채 멍한 표정으로 오르골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 속에서 이글거리던 탐욕과 분노의 불꽃이 마치 찬물을 끼얹은 듯 힘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그의 기억 저편 아주 깊숙한 곳에 묻혀있던 무언가를 건드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아주 어렸을 적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시절에 괴팍한 고모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들었던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소리 뭐야? 최 이사가 넋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박 노인은 그를 대답 대신 바닥에 내팽개쳐진 일기장 중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하고도 힘있는 목소리로 그 안에 담긴 윤희의 마지막 기록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아주 큰 홍수가 나서 두리가 작은 널빤지를 타고 강을 떠내려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강 끝에서 친구 내가 두리를 구해주고 있었어. 나는 두리의 목에 이 괴짝을 여는 열쇠와 우리의 어릴 적 사진을 넣어보낸다. 만약 신이 정말 존재한다면 나의 이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겠지. 홍수가 너와 나의 인연을 다시 이어주기를. 박 노인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낭독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순정과 그리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았던 기적에 대한 믿음이 담긴 증언이었죠. 당신 고모님 윤이 아니 윤설아 화백이 남긴 진짜 유산은 돈이나 땅이 아니오. 바로 이 이야기, 이 마음이요. 평생을 한 사람을 그리워하며 그 마음 하나로 고독한 세월을 버텨낸 한 사람의 인생, 바로 그것이 당신이 물려받아야 할 진짜 유산이란 말이오. 최 이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며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낡은 일기장들과 그 옆에서 조용히 오르골 소리를 듣고 있는 박 노인과 두리를 번갈아 바라보았죠. 그가 평생을 쫓아온 돈이라는 가치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해할 수도 없고 가늠할 수도 없는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그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서재 안에는 한동안 오르골 소리만이 고요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탐욕의 시간은 멈추고 그 자리를 그리움과 회한의 시간이 채우고 있었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여러 사람의 발소리와 외침이 그 기묘한 정적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있는 분, 문을 여십시오. 서재 밖에서 들려온 단호한 외침에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사색이 되어 서로의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죠. 박 노인은 그 목소리들 틈에서 낯익은 목소리 하나를 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수의사 할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어르신, 박진구 어르신 안에 계십니까? 무사하신가요? 아무래도 걱정이 된 수의사가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직접 길 안내까지 하며 이곳으로 찾아온 모양이었습니다. 부서진 서재 문틈으로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안절부절 못하는 수의사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방 안의 난장판과 험악한 분위기의 남자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박 노인을 보고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죠. 이게 다 무슨 상황입니까? 젊은 경찰이 소리치며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최 이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재빨리 피해자 행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 경찰 양반. 잘 오셨습니다. 이 영감이 내 고모님의 유산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입니다. 내가 그걸 되찾으려고 하자 이 미친 개를 풀어서 날 공격했어요. 여기 상처를 보십시오. 그는 피가 맺힌 자신의 종아리를 가리키며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옆에서 맞장구를 쳤죠.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저 영감탱이가 분명 도둑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박 노인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 노인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오르골을 내려놓고 경찰을 향해 담담히 말했습니다. 제가 훔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고인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러 왔을 뿐입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낡은 일기장 한 권을 집어들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젊은 경찰은 의아한 표정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을 훑어보기 시작하자 그의 표정은 점차 심각하게 변해갔습니다. 함께 온 나이든 경찰과 수의사도 그의 어깨 너머로 일기장을 함께 들여다보았죠. 이건 경찰이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 최 이사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딴 낡은 공책 쪼가리가 무슨 증거가 됩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었던 윤설아 화백의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내 말을 믿어야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도 모르는 저 영감 말을 믿는단 말입니까?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수의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선생,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수의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천근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윤화백께서 살아생전 선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소. 돈 때문에 가족도 버리고 명절에도 한 번 찾아오지 않던 조카가 있었다고. 그러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늘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지. 하지만 선생은 끝내 고모님의 임종조차 지키지 않았잖소. 그런 당신이 정말 상속자를 운운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요? 수의사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최 이사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그가 수의사에게 달려들려 하자 경찰들이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최 이사님. 상황은 저희가 판단합니다. 일단 당신은 주거 침입에 기물 파손, 그리고 폭행 혐의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서에 가서 들으시죠. 뭐라고?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를? 최 이사가 발악했지만 경찰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양팔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의 부하들 역시 공범으로 함께 체포되었죠. 그들이 끌려나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박 노인을 향해 악을 썼습니다. 영감, 가만두지 않겠어. 그 유산은 내 거야. 내 거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서재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고요함과는 다른 모든 것이 끝난 뒤의 평화로운 정적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입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다친 곳은 없으세요? 수의사와 경찰이 다가와 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박 노인은 괜찮다며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죠. 그는 수의사를 향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천만에요. 제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어르신의 용기와 돌아가신 윤화백의 마음, 그리고 저 충성스러운 녀석이 해낸 일이지요. 수의사는 박 노인의 발치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두리를 대견하다는 듯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경찰들은 현장 조사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나이든 경찰이 박 노인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법적으로만 따지면 이 집과 유품들은 일단 상속자인 최 이사에게 권리가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처벌은 받겠지만요.
어르신께서 이 일기장의 내용을 증거로 윤화백님의 유언 집행을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이 아주 길고 복잡해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박 노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 집이나 유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윤희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을 뿐이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흩어진 일기장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그저 이 물건들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고 고인의 뜻대로 조용히 잠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의 담담한 말에 경찰과 수의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난 뒤 경찰들은 돌아갔습니다. 수의사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산을 내려갔죠. 서재에는 다시 박 노인과 둘이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 노인은 괴짝 안에 일기장과 스케치북을 다시 차곡차곡 정리해 넣었습니다. 그러다 그의 손에 아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작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잡혔습니다. 괴짝의 가장 깊숙한 곳, 바닥에 깔려 있던 것이었죠. 봉투 위에는 떨리는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친구, 진구에게. 박 노인은 숨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윤희가 그에게 남긴 진짜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진구야, 만약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의 기도가 정말 하늘에 닿았구나.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는 왜인지 내가 꼭 이곳을 찾아와 줄 것만 같았어. 평생을 너를 원망하기도 했고 그리워하기도 했단다. 하지만 결국 내 마음에 남은 것은 어린 시절 너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 뿐이야. 너는 나의 유일한 빛이었고 내 그림의 시작과 끝이었어. 진구야, 나에게는 이제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단다. 탐욕스러운 내 조카가 이 집과 나의 그림들을 돈으로 바꾸어 버리는 것을 원치 않아. 이곳은 너와 나의 추억이 잠든 곳이니까. 그러니 괜찮다면 내가 이곳을 지켜주지 않겠니? 나의 마지막 친구인 두리를 돌봐주고 가끔은 이 정원을 가꾸면서 나의 흔적을 기억해 주렴. 이것이 내가 너에게 남기는 유일한 그리고 가장 값진 유산이야. 홍수가 모든 것을 앗아갔겠지만 대신 너에게 새로운 쉼터를 주었다고 생각해주면 좋겠구나. 부디 남은 생 이곳에서 평안하기를. 먼저 가 있을게. 언젠가 다시 만나자, 나의 친구야. 편지를 다 읽은 박 노인의 얼굴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라기보다는 감사와 회한, 그리고 알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창밖에 노을 지는 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새로운 삶의 이유가 생겼습니다. 홍수가 앗아간 자신의 집 대신 그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긴 추억의 집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은 것입니다. 그는 두리를 끌어안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윤희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이곳을 지킬게. 최 이사와 그의 무리가 사라진 집에는 깊고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박 노인은 그날 밤 윤희의 낡은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평생을 살아온 자신의 집이 아닌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없이 편안했습니다. 마치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던 고향 집에 돌아온 것 같은 아늑함이 온몸을 감쌌죠. 곁에는 두리가 웅크리고 누워 규칙적인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노인의 지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인은 아주 오랜만에 깊고
편안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서재 안의 먼지들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몸을 일으켜 가장 먼저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경황이 없어 제대로 보지 못했던 공간들을 이제는 이 집의 새로운 주인이자 관리인으로서 찬찬히 살펴보기 위함이었죠. 집은 오래되었지만 윤희가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리했는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먼지가 쌓이고 거미줄이 쳐져 있었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가구와 소품들에서 그녀의 깔끔한 성품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벽에 걸린 천들을 하나씩 걷어내자 그 안에서 윤희의 그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그림들은 모두 박 노인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 고향의 풍경들이었어요. 노을 지는 갯벌, 진달래가 만발한 언덕, 비 오는 날의 골목길. 그리고 그 모든 풍경 속에는 어김없이 한 소년의 뒷모습이나 희미한 실루엣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죠. 노인은 그림들을 하나하나 쓸어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과 그리움의 대상이었는지를 새삼 깨닫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뒤 마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 이사는 상습적인 사기 및 폭행 전과가 많아 가중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유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은 사실상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윤희가 남긴 일기장들이 그녀가 조카에게 유산을 남길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던 것이죠. 또한 윤희는 이미 오래전 자신의 모든 유산은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기부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변호사를 통해 공증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 유산 목록에 이 집과 땅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최 이사가 헛된 희망을 품고 날뛰었던 것이었죠. 법적으로 이 집은 무연고 부동산으로 처리될 뻔했지만 박 노인이 윤희의 마지막 편지와 유품들을 증거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온전히 박 노인과 둘이의 공간이 된 것입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뒤 박 노인은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삐걱거리는 문에 기름칠을 하고 판자로 막혀있던 창문들을 모두 떼어내 집안 가득 햇살이 들어오게 했습니다. 집이 숨을 쉬기 시작하자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공간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는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되어 있던 정원은 그야말로 정글과도 같았어요. 그는 매일같이 잡초를 뽑고 엉킨 덩굴을 걷어내고 죽은 나뭇가지를 쳐냈습니다. 힘들고 고된 일이었지만 그는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땀을 흘릴수록 마음은 더욱 맑아지고 몸에는 활기가 넘쳤죠. 그것은 단순히 정원을 가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희가 남긴 사랑의 흔적을 되살리는 일이었고 동시에 홍수로 모든 것을 잃었던 자신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신성한 노동이었습니다. 그가 잡초를 뽑아내자 그 아래에서 숨죽이고 있던 예쁜 야생화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엉킨 덩굴을 걷어내자 햇살을 받지 못해 비실거리던 작은 과일나무가 수줍게 서 있었죠. 그는 마치 잃어버렸던 보물을 하나씩 찾아내는 고고학자처럼 매일 새로운 발견을 하며 기쁨을 느꼈습니다. 두리는 늘 그의 곁을 맴돌며 흙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을 하차주거나 그가 뽑아낸 잡초 더미 위에서 장난을 치며 그의 훌륭한 조수가 되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리를 하다 말고 그는 품에서 꼬깃꼬깃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홍수 속에서 유일하게 건진 그의 아내와 딸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는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정원에서 가장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작은 돌멩이들을 모아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보고 있소? 나 여기서 새로 시작하게 되었소. 당신들과의 추억을 잊은 게 아니오. 다만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날들을 더 열심히 살아내라는 뜻인 것 같구려. 그러니 너무 서운해 말고 하늘에서 나를 지켜봐 주시오.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 자신의 떠나간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허락을 받는 의식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서자 두리가 다가와 그의 손을 가만히 하찼습니다. 마치 그의 슬픔을 모두 이해하고 위로하는 듯 했어요.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황량했던 정원은 노인의 정성 속에서 점차 옛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봄이 되자 땅속에 잠자고 있던 온갖 꽃들이 앞다투어 피어났고 작은 과일나무에는 수줍은 꽃망울들이 달렸습니다. 집안은 늘 깨끗하게 정돈되었고 서재의 책상 위에는 윤희의 일기장과 오르골이 언제나 소중하게 놓여 있었죠. 박 노인은 더 이상 과거의 상실감에 갇혀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늙은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새로운 희망과 함께 눈을 떴고 충실한 친구 두리와 함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냈습니다. 어느 해 진력이었습니다. 박 노인은 자신이 직접 만든 나무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의 발치에는 두리가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모든 것을 앗아갔던 절망의 강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이 직접 땀 흘려 가꾼 아름다운 정원과 그 너머로 보이는 평화로운 산의 능선이 펼쳐져 있었죠. 문득 모든 것이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독했던 홍수는 그의 평생이 담긴 집과 추억을 앗아갔지만 그 대신 믿을 수 없는 인연을 데려다 주었습니다.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친구를, 그리고 그녀의 평생이 담긴 사랑과 새로운 삶의 터전을 선물해 주었죠. 그는 이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의 곁에는 언제나 충실한 친구 두리가 있었고 그의 마음속에는 먼저 떠나간 가족들과 뒤늦게 다시 만난 친구 윤희의 따뜻한 추억이 함께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잠든 두리의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고맙다, 두리야. 나에게 와줘서 정말 고맙다. 노을빛이 그의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깊게 팬 주름 사이로 아주 오랜만에 편안하고 잔잔한 미소가 번져나갔습니다. 절망의 강물이 휩쓸고 간 자리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인연이 피워낸 새로운 삶이 그렇게 고요히 그리고 더없이 찬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